마이크에 대고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시간이 나오면 또 돌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뭐 궁금하거나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거 우리 김혜진 좀 이따 하실래요? 그럼 먼저 준비되신 분. 예, 그러면 그분부터. 예, 저는 가장 이제 두려운 게 투석하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제가 GFR 수치가 60이고 그리고 HbA1c가 9예요. 근데 제가 30이란 나이에 임신을 해서 당뇨를 알게 됐는데 그게 임신성 당뇨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크게 낳는데 아이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생활적인 것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오다가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 제가 이제 제가 병원에 실습을 나가고 이러면서 신장 투석실을 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투석인 거예요. 너무 이제 두려운데 저도 이제 반 이상을 잃어버려서 이제 생활 자체가 좀 스트레스도 많고 제가 이제 지금 신경간호사거든요. 신경간호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일도 제가 이제 야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두렵고요. 3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규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조무사를 오래 했는데 간호사로서의 일을 시작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리고 차원이 달라지죠. 네, 1년이라는 시간 지금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제가 과연 3교대의 일을 선택해도 되는지 안 된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 프로그램에 교수님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너무 와닿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신장 수치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건강검진 항목 중에 사고차 여과율 계산 수치가 이제 영어로 GFR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전 국민이 할 수도 있는 기본 검사로 넣은 이유는 콩팥 기능으로 상실로 인해서 소위 투석을 돌리게 되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2,000에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보험이 제대로 안 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 부담이 엄청나고 그걸 이제 보험을 해주거나 또 이제 보험 본인 부담들도 낮추고 이제 이런 이제 부담을 줄여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김가원 대표님도 어디 뭐 외국 가서 보험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200만 원 나와요. 한 번 투석 돌릴 때. 예, 그 가볍게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6, 70만 원, 간이 하더라도 이제 원래 이제 투석이 우리나라 의료 비용은 이제 미국 기준에 한 10%,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단일 질환 치료로 가장 많이 들어간 돈이 바로 신장 투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비용을 낮추는 위해서 신장 질환을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항목 따져보면 몇 개 안 돼요. 뭐 혈당, 혈압, 뭐 간 기능, 콩팥 기능, 고질 이 정도인데 그 안에 꼭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고차 여과율은 몸의 탈수, 예를 들어서 토하거나 설사 한 번만 해도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땀 좀 많이 흘리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걸 가지고 이게 나는 신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반복해서 계속 재는데도 계속 60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이 60이 이제 3단계의 시작점이 돼요. 60에서 45 30까지가 이제 3단계고 30 밑이 4단계, 5단계는 이제 투석을 돌려야 될 정도의 기준인데 이 3단계부터는 사실은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나는 이제 굉장히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 60 상태에서 남은 여생 동안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60 정도를 거기 이제 건강검진표 보면 기준으로 삼은 게 60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걱정을 하냐 말냐 그 경계선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꾸준히 잘만 관리하면 돼요. 관리란 게 뭐냐? 제일 이제 콩팥이 싫어하는 게 탈수. 그러니까 이제 그 구토설사를 하면 수분 링거 수액을 맞는다 할지 이렇게 빨리 수분을 보충을 하는, 왜냐면 그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러자 토하고 싶은데. 그래서 배탈 설사를 하면은 수액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그건 잠깐 일시적으로 오는 거지만, 그 혈압이 높다면 혈압이 콩팥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적극 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표준 혈압인 120에 80 밑으로 유지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 다음에 당뇨병성 콩팥 합병증이 있을 정도로 혈당이 높은 것 자체가 또 이제 콩팥의 합병증을 일으키니까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9.0%라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한 30% 보이는데 앞으로 60년 살아야 돼. 그러니까 60년 동안 써먹을 몸이면 당화혈색소 6.0은 돼야 돼.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7 밑으로 최소한 낮춰야 된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좀 안 되고 있어요. 혈압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혈압이 있었는데요. 혈압약을 먹고는 있어요. 먹고 있는데도 안 들어서 제가 그냥 양파 같은 거 이런 거를 들어 먹고 하셨더니 혈당은 없고, 그건 보조적이긴 한데, 그러고 이후 나서는 조금 혈압이 조금 80대, 60대, 70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혈압 관리를 잘하고요. 이제 방금 이제 보조식품이나 건기식 얘기했는데, 이 모든 양리학적인 기능을 가진 것을 먹게 되면 처리하는 곳은 결국 간 아니면 콩팥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조심해 써야 되고 보조식품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모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망가진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증이 된 것만, 검증이 된 것도 이제 콩팥을 스트레스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진통소염제 같은 거 노인분들 많이 드시거든요. 그게 상당히 콩팥에 스트레스를 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당뇨병을 벗어나면 다른 병원 치료를 받게 하죠. 정형외과 의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환자가 안 아프기만 하면 되니까 약을, 강한 약을 이렇게 세게 쓰다가 그 약이 신장 독성이 있는 약이면 잠깐 며칠 쓰는 게 아니라 막 몇 달씩 처방을 해버리면 환자는 자기 콩팥이 망가진 것도 모르고 당장 안 아픈 게 좋아서 먹게 되죠. 그래서 통증은 좋아졌는데, 통증이라는 게 약 먹을 때만 좋아지지 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관절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콩팥마저 망가져 버리면 이제 아까 투석이라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더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포인트 중에 하나가 3교대 근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생활 사이클이 일정한 보직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인공신장실 간호사예요. 거기는 인공신장실 간호사는 야간 투석은 안 하니까,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간에만 있어요. 대신 우리 투석 환자들이 뭐 중간에 빨간 선거일이다 명절이라 해서 투석을 쉴 수가 없잖아요. 인공신장실 근무 그 조건이 야간 근무가 없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쉬는 날이 없다는 게 이제 좀 문제예요. 빨간 날이어도 평일이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이제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인공신장실 근무 여건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것을 득실을 좀 따져봐야겠죠. 이제 당뇨병 관리에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중에 보면 상당시 이제 그 주야간 근무. 제가 있는 광명 근처에는 기아 소화리 공장이 있는데,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2교대를 하게 되면 낮밤이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3교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이 24시간 막교대. 그다음 버스나 택시 하시는 분도 되게 이제 약간
주기가 자주는 아니지만 좀 바뀌는 분이 있어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말고는 자기가 이제 근무 시간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혈당 관리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규칙적으로 하면 좋겠고, 이제 아까 불규칙적인 생활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생업상 할 수 없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담당 주치나 상에서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나 이제 이런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글리나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한테는 좋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 편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된 약이에요. 임상연구라는 게. 근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들과는 달리 내 생활은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한 번 먹는 편한 약을 먹었다가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막상 조절할 때 조절이 안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을 자주 먹는 불편함이 있지만 좀 생활 습관에 맞춤형 이제 약 처방을 좀 바꿔주는 것도 또 대안이긴 해요. 네, 자, 그다음 질문하세요. 성현이. 마이크에 대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 살쪄도 살쪄도 당뇨가 생기나요? 살찌면 당뇨가 생기냐? 예. 아주 심플한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약간 100kg 넘으면. 그래.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오. 오. 훌륭해네. 대기실에서 밥 먹고도 뭐 140? 그러니까 이제 살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 말고 지금 친구가 한 100kg 넘는데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있어요. 아까 이제 어제 김대중 교수님 강의에서도 인슐린 분비 능력, 인슐린을 만들어낸 능력과 인슐린 작용에 저항을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어려운 얘기지만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당뇨병, 아버님의 일형하고 좀 다르죠. 발생 기전이. 아드님은 이런 E형에 해당이 된다면 결국은 인슐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 그리고 만들어진 인슐린이 몸에서 얼마나 잘 작용하도록 저항성이 줄어드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당뇨병 조절의 핵심 기전인데, 췌장은 타고난 유전적인 게 이미 받아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췌장 기능을 늘리거나 완전히 그 정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그게 당뇨병 완치지. 노벨상 10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슐린 저항성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비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쭉 쪄면 인슐린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대중 교수님 보여준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 그 늘어난 체중에 의해서 인슐린 효율이 떨어진 만큼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서 어떻게든지 따라 붙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혈당은 잘 유지가 돼요. 하지만 췌장은 힘들어. 막 2배, 3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췌장 수명이 더 빨리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당뇨병을 완전히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당뇨병이 생길 확률을 점점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중을 쫙 빼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니까 인슐린 효율이 좋아져서 췌장은 인슐린을 조금만 만들어도 혈당 조절이 잘 되겠죠. 그러면 이 췌장이 생존 기간이 좀 더 길어져요. 당뇨병 발생이 생기더라도 좀 늦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논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뚱뚱할수록
살이 찔수록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뚱뚱한 사람들 다 검사했더니 다 당뇨병이 있다. 그건 아닌데. 그리고 단 걸 먹었다 해서 내가 당뇨병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단 걸 자꾸 먹으면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췌장이 무리를 자꾸 하게 돼. 그러니까 췌장이 점점 이제 빨리 그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단 거 먹었다 해서 당뇨병이 바로 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살 뺀 건 아주 뭐 대단하고 빠진 살이 다시 찌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분한테 좀 다른 분 누가 질문하시겠어요? 질문하시고 싶은 분? 예. 마이크. 선생님 저는 그 2000년도에 네. 그 우연찮게 이렇게 건강검진하면서 네. 그 혈당이 한 450에서 500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당뇨병이라고. 네. 그래서 하던 일 잠깐 중단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입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저는 처음 그거 하고 저는 먹는 당뇨병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왜냐면 입원시키자마자 인슐린을 하고 2주 입원하고 나와서부터 그냥 계속 밥 먹기 전에 바로 예. 인슐린 맞고 네. 그렇게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보통 이제 맞는 양은 보통 한 15에서 30 단위로 제가 검사하면서 혈당 검사하면서 이렇게 그 감각으로 이렇게 막 짰는데 한 3년 전에 무릎 수술하고 나서 제가 몸무게가 한 15kg, 20kg 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인슐린 양을 그간은 보통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20, 30 맞으면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50, 60까지 한 번에 노브레피드 한 50, 60으로 해야지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살찌는 거 질문하니까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혈당 양이 인슐린 양이 올라가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그거하고 맞아 떨어진 건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부터 예전에 맞던 양보다 한 2배를 맞아야지만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제가 살찐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물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요건은 있겠지만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예. 뭐 이게 그게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낸 능력과 만들어진 인슐린이 몸에서 작동하는 효율, 즉 저항성 개념 두 가지를 항상 설명을 했는데요. 일형 당뇨병은 이 췌장이 이렇게 살이 찌거나 이런 저항성이 생겨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췌장이 무리를 하다가 이제 지쳐서 점점 사그라드는 췌장 기능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당뇨병인데 일형은 이런 생활 습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어느 요인,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됐든 자가항체가 됐든 어떤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췌장이 갑자기 확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불과 몇 달 내지 길어봤자 한 1, 2년 돼. 그러니까 갑자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해결책은 이 망가진 췌장 대신에 인슐린을 밖에서 넣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인슐린을 스스로 분비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결정 차이고 나이가 먹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뭐 흔히 이제 1형 당뇨병의 예시로 전에 들었던 게 이제 영국의 메이 총리 이런 분도 뭐 50대가 넘어서 생기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노인이 돼서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아당뇨인 협회라고는 하지만 소아가 옛날에는 1형 당뇨병 애들이 많았는데 먹고 살고 이제 이렇게 소위 비만이 되면서 2형 당뇨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소아당뇨라는 얘기는 소아 청소년 시기에 생긴 당뇨병 환자를 지칭하는 일반 명칭이지 병명은 아니다. 거기는 1형, 2형이 다 섞여 있다 하는 거고 그 아드님 케이스와 같이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이겨내고 투여해야 될 인슐린 양이 더 많이 필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겠어요? 인슐린을 줄이면 살을 빼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줄어서 똑같은 인슐린을 투여를 해도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리면은 좋아질 거고,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그 개념을 몸으로 직접 이제 체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1형 당뇨병 환자가 췌장은 없지만, 췌장 기능 거의 없지만, 그 인슐린 저항성은 체중 변화나 본인 식생활 습관에 있어서 분명히 있어요. 그 정도가 많이 있냐 적게 있냐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나 이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그런 약을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1형 당뇨병으로 이제 상병 코드가 들어가면 먹는 약은 아예 보험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의사는 인슐린 저항성 요소가 있으니까 이 약을 쓰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환자가 약값을 100% 지급하게끔 한다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적응증도 없고 불법 처방 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안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좀 살을 다시 이전 상황으로 날씬하게 만들면 인슐린 투여량도 틀림없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하실래요? 예. 마이크 저- 대고 하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제가 이제 혈압약은 잘 안 먹으려고 병원에 가면 쉬었다가 혈압을 재고 그러거든요. 움직이고 재면 많이 나온 거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찮게 혈압이 나와가지고 혈압약을 여기까지 안 먹고 당뇨병약 그리고 뇌경색 고지혈증약 그렇게만 먹고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을 재시더니 또 재자고 그러더라고요. 혈압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뢰서를 써주셔가지고 심장내과에 가서 심장 비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연속 혈당 그 측정기를 주시더라고요. 24시간 재고 갖다 주고 심장 초음파를 또 3일날 6일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혈압약을 먹어도 그게 혈압약 당뇨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네. 먹으면 일단 이제 심장 비대가 혈압약을 안 먹고 버틴 게 가장 큰 잘못이고, 이미 고혈압에 의해서 심장 합병증이 온 거죠. 특히 뇌경색은 고혈압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혈압을 이렇게 느슨하게 조절하면 뇌경색을 더 크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제 피 속의 혈관벽에 그 혈액의 압력이거든요. 수압이 높은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수압을 이겨내고 심장이 손끝 발끝까지 멀리 피를 보내야 되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피를 뿜는데 거기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럼 심장은 더 힘차게 짜야 돼요. 더 힘들게 세게 짜야 돼요. 그럼 우리가 팔다리 근육을 무거운 걸 옆뒤로 꽉꽉 들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잖아요. 아니 저기 팔다리 근육이 그러듯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지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심장 비대가 오고, 왜 그러겠어요? 심장은 여기 들어있는 공간이 딱 한정돼 있어. 커지면 밖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두꺼워져요. 그러면 심장이 담고 있는 피의 공간이 이렇게 얇은 심장과 두꺼워진 심장이 안에 피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심박출량이 줄어들어서 심부전에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이렇게 관같이 생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혈관이 나이가 먹으면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지죠. 오래되면 수도파이프 오래되면 당연히 갈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내 수입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입은 줄어드는데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굶는 상황이 오면 심장 이제 협심증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또 눈 망막혈관도 망가뜨리고 콩팥도 망가뜨려요. 아까 투석을 돌리는 환자 중에 1번은 당뇨병이지만 2번은 고혈압 환자예요. 그래서 고혈압은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부터라도 얼른 먹어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건 뇌경색 재발 위험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그리고 쉬면 괜찮고 움직이면 올라간다? 그것도 고혈압 환자의 특징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움직여봤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어느 한도 이상. 일반 사람들은 똑같은 음료수를 먹어도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140도 안 올라가.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음료수가 뭐야? 설탕 살짝 들어간
그 멸치볶음 한 입만 먹어도 200-300 올라가요. 그게 환자예요. 고혈압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좀만 움직여도 막 올라간다. 그게 고혈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심장 비대가 있을 정도면 이미 고혈압이 오랫동안 심장이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면 안 돼.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 의사분 아쉬운 거라면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봐요. 그럼 벌써 다음 환자가 질문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설명 들을수록 이런 논리 때문에 안 먹겠다는 환자를 막 붙잡고 설득할 만한 의사가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없죠. 그래요? 안 먹을 그럼 내가 쫓아다니면서 의사가 뭐 이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먹으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재니까 괜찮냐 안 괜찮냐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혈압과 안정혈압 차이가 크면 활동혈압 보면 내가 활동하는 시간에 높은 혈압이 내 몸이 계속 노출되잖아. 고혈압이 노출되는 시간이 쌓일수록 합병증도 더 커지는 거죠. 그 시간을 줄여야 돼. 고혈당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는 혈당이 정상인데 뭐만 먹으면 200은 올라간다.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살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당뇨병 약 안 먹으려고? 현실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약을 안 먹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얼른 드세요. 자, 다음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뭐좀 물어보세요. 한 가지씩만 우선. 많이는 힘들고. 아까 그 건강식품이나 한약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뭐 약 먹는 거 없고 그냥 정상인 사람들도 안 좋은 거예요? 자, 모든 약이나 그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음식이 아닌 인위적으로 특정 성분을 집약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양리 효과가 내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인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나 보조식품이나 다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왜 일반 식품이나 한약은 의사들이 꺼려하냐면 그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가 처방한 약은 엄청난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그 약 하나 개발하는데 거의 뭐 몇천억 이상이 들어간 약들이에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검증을 식약처라는 데서 미국 식약처가 FDA라는 곳이에요. 이런 데서 이걸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썼을 때 효과나 이런 걸 다 검증이 된 것만 의사는 처방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한약은 검증이 뭐 있어요? 검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건기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이제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안전성, 효과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광고를 가만히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살짝 빠져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작게 적은 거죠. 그리고 이상 반응은 어느 정도 검증은 식약처에서 최소한 독성은 없다는 건 확인했다는 거예요. 독은 안 된다. 효과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고. 근데 그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걸 먹어도 음식도 알레르기죠. 새우 먹고 막 두드러기 나듯이 재수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건기식에 있는 그 특정 성분이 재수 없으면 간이나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반 약 같으면 그런 독성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면 그 약은 바로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면 나중에라도. 그런 이제 사후 관리나 검증이 안 돼 있는 게 그 처방약 외 전문의약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나온다는 것은 그 전문의약품이 아니에요.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대중 광고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좋다고 막 광고 들었는데 그건 전문의약품이 아니구나. 곧 검증이 안 돼 있구나. 아니면 효과가 확실치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지. 네, 그렇죠. 다음 또 맞습니다. 김승도 어디신이죠? 저는 일부 스피커는 껐어요. 우리 아저씨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네. 우리 아저씨는 올해 당뇨를 앓으셨는데요. 예. 한
제가 했을 때 제가 38, 35 그때쯤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일찍부터 알았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저 처음에는 살이 처음에 허리둘레 36이었다가 나중에 빠지더니 58까지 7, 8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운전을 하니까 팩스차. 그러면서는 계속 하는데 또 불도 많이 떼고 또 마시는 것도 많이 하고 하여튼 한 1년이면 한 달 안 했어요. 안 마셨어요. 그러다는 게 자꾸 심해지고 뭐 암에다가 지금은 또 집에까지 있는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까지 있고 뭐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약이 어마하게 쌓였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소화기내과 가면은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보리차 말고는 주지 말라고 그러셔요. 근데 제가 이제 혹시 그래서 홍삼을 제가 인삼을 사서 오크에다가 홍삼만 물러서 약하게 달여서 주면 어떨까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아니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홍삼을 가지고 홍삼이 간에 특히 이러이러한 병이 있는 분한테 투약을 했을 때 효과나 안전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게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좋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요 거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한테 줬을 때 별 문제가 없다. 뭐 하지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시니까 거기에 홍삼을 줬을 때 어떤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가 해도 된다란 말은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하는 것 같이 책임감 없이 그냥 그래서 이야 이거 여쭤보는 좋다더라 거고요.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니 혈당이 그렇게 높은데 왜 저녁에 주무실 때는 300이 넘거든요. 이제 주가센터 다녀오시면 이제 저녁 드시고 오시고 하니까 저녁을 한 4시에 50분쯤 드신대요. 그럼 집에 오시면 한 6시 되거든요. 5시 50분에서 6시 되는데 그냥 이제 그래서 제가 뭐 할 때 단백질이나 주무실 때 오후에 이렇게 조금 타죠. 너무 단백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는 그렇게 높았다가도 아침만 되면 너무 저혈당이 높은 거예요. 막 53, 55, 56. 그래서 이제 정신도 조금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렁 이제 뭘 갖다가 이제 드려요 빨리. 그러고 이제 2주는 갖다 주는데 2주를 하도 배다 맞아서 딴 데 맞으라 그래도 절대 안 돼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엉덩이에다 놔줘야지 어쩌겠어요. 엉덩이에다 놔주든지 어디다 해야 되는데 본인은 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저혈당이 떨어지니까 그래 이제 한 병원에를 엄청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을지대로 옮기려고 해놨는데 제가 같이 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어떨 때 보면 얄밉다가도 아유 왜 이렇게 속을 세게 하다가도 자는 거 보면 또 불쌍하고 일단은 이제 고혈당, 저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이 어르신의 특성이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약을 좀 선택을 하되 저 같은 경우는 저혈당을 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약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저혈당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연세도 드시고 저혈당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연세가 드시면 힘드니까 어제 이제 강의 중에 연령별 당뇨병 관리라 했는데 저혈당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젊은 사람들은 좋아요. 간, 콩팥도 다 저혈당에 대한 대응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간이나 콩팥 기능이 안 좋고 좀 이제 그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즉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판단되는 분들은 그런 위험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혈당 피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순위가 굉장히 좀 저는 저혈당 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는지 담당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 되고 인슐린 주사 부위에 엉덩이는 권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니면 팔
아니 허벅지. 예. 이제는 이제 엉덩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엉덩이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벅지나 팔을 이용해 마이크 좀. 예. 자 다음 또 질문하십시오. 제가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건강검진을 냈거든요. 예, 근데 10월. 예, 근데 제가 평소에 혈압이 110에 70 좀 비만해도 이렇게 딱 뚱뚱해도 좋네. 예. 아 근데 이번 건강검진 139에 90 가량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혈압이 좀 확 올라간 거예요. 그 전년에 비해서. 네. 그리고 물론 비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309인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콜레스테롤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그때도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2개월 정도 먹고 그땐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안 먹었거든요. 먹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생각이 당뇨병도 있으세요? 당뇨병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력도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듣다가 보니까 당뇨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같은 이런 때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을 따로 검사하는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미리 자 먼저 이제 혈압 잴 때 누가 열받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건강 검진을 저도 이제 동료 그 의사 의원에 가서 해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혈압계가 자동 혈압계인데 솔직히 신뢰가 안 가요. 그게 이 센서 혈관이 뛰는 센서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거치를 해야 되고 옷도 얇은 걸 입고 뭔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런 센서를 정확하게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은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센서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방식이 좋은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자동 혈압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몇 번 더 반복해서 재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정 혈압계가 요즘 한 5만 원 정도면 아주 가장 기본형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다 놓고 거기에 매뉴얼 잘 읽어보고 그대로 한번 몇 번 계속 재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가만히 있을 땐 괜찮고 활동량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혈압 차이가 상황에 따라서 있는지 그것도 이제 고혈압의 징조긴 하지만 그래서 그 혈압을 여러 번 재서 혈압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되고 콜레스테롤은 네네 먹어야 되죠. 139에 90이면은 고혈압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300이 넘어간다. 이건 약을 먹어야 될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내가 노력한다고 살을 뺀다고 좋아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중성지방이나 다른 고지혈증은 내가 노력하면 좀 줄일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유전적 특성이 거의 한 60-70%를 결정을 하고 내가 먹는 거나 노력이 20-30%밖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300에서 20-30% 낮춰봤자 한 250 근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높아요. 약을 빨리 먹는 게 저는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고 대신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강한 걸 쓸수록 혈당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손해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손해가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요.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건 이제 잘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물론 이제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이제 그 검사 일반 의원에서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당뇨병 전문 의원이 아니면. 근데 저항성을 검사를 하나마나 이게 내가 체중이 좀 비만하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허리둘레예요. 허리둘레. 왜냐하면 허리에는 근육이 두꺼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선발대에 보면 이렇게 막 팔, 다리 근육 엄청나게 해도 그분들 가만히 사진 프로필 사진 보면 허리는 완전 아가씨야 허리야. 삐쩍 말아. 그러니까 허리는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근을 가리고 있는 지방을 빼는 거죠. 빼는 걸로 근육을 드러내는 방식이지 근육을 두껍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굵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장 지방이 늘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검사 안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것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 예, 저희도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예.